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통합사회 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2022학년도 통합사회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요. 이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융합형 통합사회가 커리큘럼이 마련이 됐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BS 통합사회에서 국가에서 요구한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1 통합사회 저희 학원에서는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 분원에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불허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노하우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학교별 내신 전략으로서 첫 번째, 이제 1월에서 2월 사이에 터잡기를 하고요. 그리고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때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해서 약 3주간 대비를 할 텐데요. 이렇게 개념, 문제, 또 신유형. 어떤 식으로 이번에 EBS에서 발표된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살펴보고요.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학교별로 문제가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통합사회는요,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2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3분, 4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중간고사를 맞추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학교별 위주 수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다라는 거,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6월에서 7월 사이인데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이제 수업 준비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노하우가 있지 않다라면 이 통합사회의 융합형 문제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지금 학교별로 추구하고 있고 또 EBS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서답형 문제가 훨씬 더 기존의 주관식 문제가 아닌 서답형과 약간 논술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거든요. 또한 문이과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단답형으로 썼던 이과를 지향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문과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 좀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훈련들을 같이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대치동 본원은요, 이렇게 외대부고나 대원외고, 또 휘문, 경기, 영동, 단대, 중동, 승명, 진선, 서울, 양재, 이러한 학교들이 주축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학교에 속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접근성이 유리한 학교라면 저희가 같이 진도가 맞는 학교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서초 방배 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경문고등학교라든지 서문여고, 세화고, 세화여고, 또 상문고, 서울고, 동덕고, 반포, 동작, 용산, 이렇게 접근성이 서초 방배 분원에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들을 모집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와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가 내신평가 및 수능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우선 취지는 이렇게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 학점이 192학점에 도달 시에 졸업이 가능하며 개별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수 과목이 이렇게 학점이, 이수 학점이 이렇게 8, 8, 8, 6, 8, 10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과학이 10단위로 10학점으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회는 6 플러스 8이기 때문에 14학점입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 여러분들이 그 고3한테 유리한, 수시에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내신 등급제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냐면 이렇게 등급별 비율 증가 및 내신 산출 등급이 감소합니다. 즉 9등급이었던 것이 5등급제로 완화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렇게 내신 등급에 대한 과잉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1%였지만 1등급이 10%로 확대가 됐고요. 2등급도 24%로 굉장히 많이 3배가 확대가 됐죠. 3등급도 32%로 완전 3배가 확대돼서 이렇게 등급 간의 경쟁을 굉장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건데 논서술형 평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됐는데 기존에는 그냥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단답형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에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또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논서술형 평가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논서술형이 평가 방식에서 이제 논술까지도 연결이 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체제도 개편안이 되는데 수능체제가 이렇게 통합형, 융합형 수능을 실시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여기 탐구 선택과목 전면 폐지가 됐고요. 사회, 과학, 탐구의 고1 공통과목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또 계열 구분 없이 동일 과목, 동일 문제를 응시할 수 응시를 해야 된다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 과목과 동일 문제를 응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원자 전원이 사회나 과학 이것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가 고3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1의 개념이 고3 때까지 확대가 된다. 그리고 내신 시험의 방향이 논서술형 문제가 훨씬 확대가 된다. 그리고 전면 문이과가 폐합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체제가 2022년도 개정한 체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이렇게 영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2022년도 개정 통합사회에서는 이렇게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 해가지고 1, 2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1은 약간 지리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통합사회 2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통합사회 1은 통합적 관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이러고 통합사회 2는 인권보장과 헌법, 사회정의와 불평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연환경, 인간, 문화의 다양성, 이쪽이 통합사회 1이고요. 이쪽이 통합사회 2로 좀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눠지긴 했습니다. 뭐 크게 2015년도에 개정안과 2022년도에 개정안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나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수능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통합사회 1은 전 시간 봤고요. 통합사회 2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예시문항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통합사회 2에 대한 예시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권리, 이 가 그림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위 그림은 산업혁명 시기에 나타난 계급 간의 빈부격차를 풍자한 것이다. 자, 계급 간의 빈부격차라고 한다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어떤 빈부격차를 풍자한 것입니다. 윗부분은 부유한 계급의 편안한 생활을, 아랫부분은 탄광에서 일하는 굶주린 노동자를. 자, 여기는 지금 굶주린 노동자가 되고요. 윗부분은 지금 귀족들이 생활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했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는 인간 생활이 물질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자본의 집중에 의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였다. 궁핍과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자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를 국가에 요구. 즉, 자유만을 과거에는 자유만을 요구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걸 사회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회권이 보장이 요구됐다. 이 사회권이 보장이 요구된 것은 독립선언서에 아니죠.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바로 요 바이마르 헌법에 이렇게 사회권에 대한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최초란 말이 중요하죠. 그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2015년도 개정 문제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약간 구체성이 있는 요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이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서 뭐 이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거 안 배우거든요. 독립선언서나 인권선언문, 명예혁명의 어떤 내용들만 배웠는데 이 중에서 사회권이 어떤 식으로 어떤 법에 명시가 되고 자유권에서 사회권, 행복추구권까지 어떤 식으로 사건과 함께 나오게 됐는지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억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밑줄 친 니은. 자, 이 니은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억의 발생 원인. 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을 거쳐 확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 계급이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 행사를 허용하였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한 근대법 체제 하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었지만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자, 여기 지금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기억이죠. 즉,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면 요 니은을 참고로 해서 요 기억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는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주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덜 사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 그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독점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또는 아예 물건이 없다거나 매점 매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환경 피해의 경우 오염물질 방출이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왜곡된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개입, 자, 이렇게 국가의 개입, 인정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자리 잡게 되었고,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 어떤 환경오염을 시킨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주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국가가 개입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국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냐면, 자, 요렇게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 오염됐습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나온 경제에서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외부 경제 중에서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경 오염은 나쁜 거죠. 그래서 외부 여기다가 불경제, 그래서 나쁜 영향,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나쁜 영향을 준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이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제재 조치를 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법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라고 지금 이 글에서 밝히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외부 불경제. 자, 외부 불경제가 환경 오염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여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 거래량이 많아졌다. 이것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거 정확하게 1번이 맞는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교사가 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 부분입니다. 교사는 지금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자라고 한다면 바로 청소년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처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를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과 관련지어 설명해 봅시다. 자,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보호와 우선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뭐뭐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뭐뭐를 명시하여 업무에 있어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와 나의 어떤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면 성인과 청소년은 다르기 때문에. 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보호 장치를 법안 입법으로 헌법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청소년은 무엇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 인권을 침해받기도 합니다. 이에 친권자나 후견인 등에게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연소자의 근로 능력과 교육시간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뭐뭐를 규정해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지금 리을 같은 다와 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보호 조치,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가번에 보시면 가번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를 금지한다. 자, 가번이 지금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뭐뭐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를 금지한다. 친권자가 대신해서 청소년을 대신해서 근로계약에 대한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를 금지한다 해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에 니은에 나에 들어갈 니은, 나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보면 뭐뭐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뭐뭐를 명시하여 업무에 있어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자, 요 안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도덕상이나
보건상 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들을 사용할 수 없다,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니은도 맞고요. 다에 보시면 청소년은 뭐뭐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자,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면 노동인권을 침해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침해받게 되는 경우를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다는 후천적 요인과 수적 열세로 인하여 노동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의 대상이 된다. 수적 열세 때문은 아니죠.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처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다음 리을에 라번 교육시간 확보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뭐뭐를 규정해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가 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한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청소년들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청소년 부분이 지금 휴게 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한다. 이 부분이 이제 4시간이 아니고요. 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2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4시간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도 틀리게 되고 1번의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변했죠. 2015년도에 통합사회에 비해서 2022학년도의 통합사회는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데다가 문제가 조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몇 시간인지 또 어떤 약간 국어 문제와 통합사회 문제가 융합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지문 해석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한 그런 시험 난이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시문항 이번엔 9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사탐에서 현재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과거에 컴퓨터의 도스 시스템을 이렇게 응용해서 만든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갑과 을의 입장이 맞으면 예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꽤 조금 어려운데요. 요 법례도 잘 무시합니다. 출발 조건은 이렇다. 판단 내용은 예할 때 이렇게 간다. 판단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아니요. 이쪽으로 가면 맞다. 다음에 사상가의 입장 이렇게 있는 건데요. 먼저 사상가가 누군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으면 정당하다. 각 개인이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 즉 분배도 정당하다. 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정한 합의의 관념을 기본 구조 자체로 확장시킨다. 자, 무지의 배일이라 부르는 특징을 갖는 원초적 입장이 이러한 관점을 구체한다. 자, 갑은요,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취득물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즉 분배도 정당하다. 즉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것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직이라는 철학가의 사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정한 합의의 관념을 기본 구조 자체로 확장시킨다. 자, 무지의 배일이라 부른 특징을 갖는 원초적 입장. 자, 무지의 배일이 뭐냐면은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흑백 요리사도 보면은 이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커튼을 가리고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선상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처럼 마찬가지로 무지의 비리라는 것은 뭔가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깬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출발선에서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기본적인 출발선상에서 평가를 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무지의 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요, 바로 무지의 비리를 얘기를 한 사람이 롤스죠. 그래서 갑은 노직이 되고요. 을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이 롤스의 정의론이 되겠죠. 그래서 노직과 롤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 B, C의 질문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A, B, B, 그러니까 A와 B는 지금 A와 B는 노직이 되고 C는 롤스의 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펴보면은 노직과 롤스의 말이 무엇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가? 자, 요 A의 말은요, 노직한테 정의로운 사회에 관련된 건 롤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틀렸고요. 기억은 틀리게 되고, 각 개인은 자신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가.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노직의 이야기가 되고요. 자신이 직접 노동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이제 B가 노직이 말로 되어야 되겠죠. 자신이 직접 노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당하게 소유물을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우리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정당하게 소유물로 인정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른 부분으로부터 받는 것, 또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유물을 얻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노직의 이야기가 되겠죠. C의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의 원칙으로, 롤스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 바로 최우선이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이 틀리게 되겠죠. 답이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문항 10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란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에는 전국 인구의 약 3%가 이 제도의 수급권자였다. 의료제도의, 급여제도의 인구의 약 3%가 수급권자였다.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2%, 가장 높은 지역은 4.6%로 차이가 있다. 수급권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도시는 서울, 경기, 울산, 충남, 세종이다. 자, 이렇게 수급권자,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서울, 경기, 울산, 충남, 세종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의료급여 제도가 뭔지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의료에 관련된 급여를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겠습니다. 자,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또 2.1%도 굉장히 낮고요. 또 여기 1.9%도 낮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수급권자가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가 지금 이런 데라든지 이런 지역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회보험 서비스는 아닙니다. 사회보험 서비스는요,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다 혜택을 받는 걸 사회보험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금으로서 혜택을 받는다 해서 사회보험 서비스가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서비스는요,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되는 걸 사회보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수급권자가 일치하는 것. 이것을 사회보험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신에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의료보험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공부조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납세자는 주로 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정부가 이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공부조고요. 사회 서비스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만 대신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의료급여는 바로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기억에서 뒤에 보면은, 기억의 광역시는 모두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이 4.0 이상이다. 자, 광역시를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울산광역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부산도 있고요. 부산광역시도 있고, 이런 데도 부산은 지금 4.4%지만 여기 2.1%라든지 또 여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1%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기역이 틀리게 되겠죠.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권에 위치한다.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여기죠. 여기는 아마도 세종시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인 거. 그러니까 세종시니까 충청도 맞겠죠. 세종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에 위치한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기역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분배적 정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해서 했고요. 니을은 기역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아까 공공부조라고 했죠. 정부 재정,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5번이 답인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예시문항 5가지를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는 2015년도의 개정안에 비해서 조금 더 통합 융합형으로 지리와, 지금도 마지막 문제에서 지리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섞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이나 이런 부분, 또 지리에서 지도를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2022학년도 개정 통합사에서는 각 과목별 심화를 좀 더 심화시켜서 이것을 융합형으로 출제를 했고요. 이것이 수능 문제 체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뭐 지도를 볼 줄 몰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리 영역, 또 사회 영역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고 또 국어 영역과 또 통합사회 영역이 같이 융합이 되는 융합형 통합사회가 완전히 양성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과목이 뭉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능에서도 융합형 사고, 통합적 사고, 또 사고력 양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EBS에서 융합형 통합사회 문제 예시문항들을 지금 선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단답형적으로 한 과목별로 이렇게 끊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간 학문적이라고 해서 이 과목과 이 과목의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융합을 통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교육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 전반부 A의 전반부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